재혼 첫날 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들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68배 다시 사랑을 선택한 한 여성에게 세상은 왜 그리도 가혹했을까요? 그 모든 것 앞에서 이정숙 씨가 태진 씨의 손을 잡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내가 함께 본 시간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문 앞에서, 자식의 반대 앞에서, 그리고 나이라는 벽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여러분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인생 여행을 계속 걷게 하는 힘입니다. 챕터 1 혼자라는 이름의 무게. 이정숙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2층, 20년 된 창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부자리를 개고 수건으로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된장찌개와 깍두기, 그리고 혼자 먹기엔 언제나 너무 많이 지어지는 흰 쌀밥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정숙은 습관처럼 맞은편 빈자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편 김병호가 세상을 떠난 건 정숙이 53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몇 해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눈물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9시였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늘 살 것은 두부 한 모와 달걀 한 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이라 장을 많이 봐도 남기기 일쑤였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딱 이틀치 분량만 샀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정숙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계산을 하며 다음 손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받아 장바구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정숙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 정숙은 오래전부터 구분하기를 멈췄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정숙은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2번 혈압약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번호표를 뽑아 자리에 앉으면 텔레비전에서 낮 드라마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10번째 자리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자리에서 두 할머니가 며느리 이야기를 나눴고 맞은편 할아버지는 조용히 졸았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루가 조금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남색 점퍼를 단정하게 입은 7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빗질이 잘 된 채 가지런했고 손에는 오래 읽힌 흔적이 역력한 문고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책장을 넘겼습니다. 드라마 소리도 옆 사람들의 대화도 그 남자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없이도
주위를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후자였습니다.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의 핸드백이 의자 팔걸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이 허리를 구부리려는 찰나 남자가 먼저 몸을 숙여 핸드백을 집어내밀었습니다. 정숙이 핸드백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짧은 동작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게 왜인지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민수가 운전 중인지 핸즈프리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정숙이 밥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먹었지. 너는? 저도 먹었어요. 요즘 혈압은 어때요? 오늘 병원 다녀왔죠? 다녀왔어. 약도 받아왔고. 그래요. 잘 챙겨 드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통화 배경으로 아이 우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곧 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들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5분이 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바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면 원룸이 아까보다 조금 더 조용해지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주일 뒤 정숙은 다시 병원 대기실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볍고 짧은 목례였습니다. 정숙도 인사를 받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혈압 때문에 오셨어요? 남자가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예. 한 달에 2번씩 오게 됐네요. 저도 그래요. 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네요. 남자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요. 오후에 비 온다더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채워야 한다는 강박 없이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이요. 정숙은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번호가 불려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다음 달에도 또 저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창문을 타고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정숙은 우산을 챙겨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챕터 2 공원 끝에서 건넨 청혼. 다음 달 병원 방문 날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정숙은 자연스럽게 10번째 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색 점퍼의 남자가 이번에도 그 자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번과 다른 문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인사를 하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비가 많이 왔죠. 정숙이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와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못 챙겼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어요. 그 말에 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남자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짧게 시작되어 짧게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이 동네에 산지 얼마나 됐느냐는 이야기, 병원 근처 국밥집이 맛있다는 이야기, 거창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그 대화가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자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저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정숙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현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진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옆에 공원이 있는데 혈압에는 걷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날이 좋으면 같이 한 바퀴 돌겠습니까? 정숙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워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장바구니 끈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괜찮겠네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날이 맑으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볍다는 표현이 맞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보름 뒤 맑은 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옆 공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선 산책로였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태진이 먼저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 딱 30분 정도 됩니다. 정숙이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습니다. 혼자 와본 적 있어요? 가끔요. 혼자 오니까 금방 지루해지더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걸음이 맞았습니다. 정숙이 발밑에 쌓인 낙엽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잃고 15해를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태진이 걸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지죠. 당연해지면 다른 것을 바라기도 어려워지고. 정숙이 태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태진이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짧게 말했습니다. 꽤 됐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꺼내고 싶을 때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공원 산책은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이 되었다가 두 번이 되었습니다. 날이 맑으면 자연스럽게 공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발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 후 태진이 처음으로 차를 제안했습니다. 공원 맞은편 낡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쌍화차를 시켰습니다. 태진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처음으로 눈여겨봤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넓었습니다. 오래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숙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요. 태진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목공소를 했어요. 3년 전에 접었지만. 목공소요? 나무 다루는 일이요. 가구도 만들고 문짝도 고치고.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살지요.
이 동네로 온 게 2년 됐네요. 슬아에 자식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태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끝이라는 것을 정숙은 느꼈습니다. 짧았지만 정숙은 그 짧음 뒤로 더 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꺼내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태진이 우산을 정숙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한 발짝 태진 쪽으로 가까이 섰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정숙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조금 젖어가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우산을 자신 쪽으로 기울여준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 한쪽을 건드리는 일인지 정숙은 오래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낙엽이 다 진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산책로를 두 사람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공원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멀리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은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태진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정숙 씨.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진이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68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낯설지 않다는 감각도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기다리던 말을 이제야 들은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벤치 위로 낙엽 한 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그 낙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웠지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숙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태진이 처음으로 정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태진의 말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차례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걱정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느껴진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반가움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무언가가 마침내 왔다는 그런 반가움이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정숙은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이 전화를 받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태진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해보겠어요. 태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이 감사보다는 안도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바람을 오래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사람이야. 그것으로 충분해. 민수는 그날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시려는 건지 모르겠어. 딸 지연은 오빠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말이 돼?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봤는데 막무가내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나이가 있으시잖아. 두 남매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걱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꾼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3 첫날 밤의 초인종. 자식들의 반대에도 정숙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두 번 더 전화를 했고 민수가 직접 찾아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수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디 사람인지, 무슨 일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성에서 목공소했고, 이 동네 산지 2년 됐고, 자식은 없어.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옆에서 본 사람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몇 달이 전부잖아요.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결혼 전에 몇 년을 알았니?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찻잔만 손에 쥔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특별한 예식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신고서 2장을 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짧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 앞 작은 분식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소면을 말아낸 국수였습니다. 태진이 깍두기를 정숙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맵지 않습니까? 정숙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안 매워요. 좋아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첫날이구나. 소박하다 못해 단출했지만 정숙은 그것이 두 사람다운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새로 마련한 공간은 동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24평짜리 세대였습니다. 정숙의 원룸 살림과 태진의 짐을 합쳤어도 방 안은 여전히 단출했습니다. 정숙은 익숙한 냄비며 그릇들을 새 주방 선반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태진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날랐습니다. 정숙이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며 멈추면 태진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프라이팬을 싱크대 아래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 태진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쓰다 보면 자리가 잡히니까. 정숙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짐을 풀었습니다. 집안을 함께 채워나가는 그 시간이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통을 싱크대 옆에 놓으면서 이 공간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진 쪽으로 눈을 돌리자 태진이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강태진 씨 맞으십니까? 태진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과거 기록 확인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진이 문을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경찰관 2명이 들어와 거실에 섰습니다. 20분 남짓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진은 묻는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확인한 뒤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20분 동안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을 찾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태진이 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정숙이 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 치고는 자정에 경찰이 왔어요. 태진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얼굴에 당황함보다 피로가 더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닌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두부와 파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 박옥순이 아파트 입구에서 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옥순은 50대 중반으로 이 단지에서 10년 넘게 살며 동네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옥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어젯밤에 경찰차 왔던 것 같던데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장바구니 끈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박옥순이 눈을 살짝 좁히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에 왔던 것 같아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차 왔다 간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박옥순이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소문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왔다더라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을 2번, 3번 거치면서 살이 붙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두 주민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에 아내가 실종됐던 사람이라던데.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2번이나 왔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닐까? 정숙이 그 옆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두부 앞에서 멈춘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장바구니 손잡이를 조여쥐었습니다. 소문은 교회로도 흘러들었습니다. 정숙이 5년째 다니던 동네 교회의 권사 유명숙이었습니다. 유명숙은 정숙의 딸 지연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유명숙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 잘 계시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잘 계세요. 유명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기 좀 그런 말인데 동네에서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해서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있을 거야?
엄마한테 직접 가봐. 민수는 다음날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앉아서 얘기해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의 눈이 소파에 앉아 있는 태진을 향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태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강태진 씨, 저 김민수입니다. 이정숙 씨 아들이에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와 결혼하신 분인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눌러 담겼지만 그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민수와 태진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가 나중에 따로. 태진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정숙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첫 번째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를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진의 그 오랜 침묵이 어디서 왔는지, 그 과묵함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가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거를 마주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 태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챕터 4 침묵의 이유. 민수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눈을 떴을 때 태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나오자 주방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금방 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태진이 향한 곳은 동네 뒷산 중턱의 벤치였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뒤 혼자 자주 찾던 자리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아래로 가라앉고 마른 풀 냄새만 남는 곳이었습니다. 태진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은 그 눈빛에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아온 눈빛이라 이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태진이 뒷산에 있는 1시간 남짓 동안 정숙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어제 채 풀지 못한 박스 하나가 안방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열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진과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핸드백을 주워준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자신 쪽으로 기울여준 일, 공원 끝 벤치에서 조용히 청혼을 건넨 날.
그 모든 기억 속에서 태진은 단 한 번도 정숙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짧은 시간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함께 보낸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진이 돌아왔습니다. 외투 어깨에 찬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차 끓여줄게요. 태진이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태진은 더 말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보리차를 끓여 찻잔에 따라 들고 나왔습니다. 태진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두 사람 사이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 태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이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민수 씨한테 한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들을게요. 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렸어요. 목공소 하나 키우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진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미 죄인 취급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면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살인 의심보다 더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선택받지 못한 남자라는 것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게 죄인 소리보다 더 부끄러웠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낮아졌습니다. 정숙이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군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꺼낼 때마다 그 부끄러움이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정숙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태진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버림받은 게 당신 잘못이에요? 아내가 선택한 일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왜 당신 부끄러움이 돼야 해요?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 한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알 만큼 알아.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후회는 해봤어야 아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이미 후회한 삶이야.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더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열지 않았던 박스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병호와 함께 찍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액자를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병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액자를 장롱 안 선반 위에 올려두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의 분위기가 정숙에게 다시 와 닿았습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는데 옆 통로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집 남자 경찰이 또 왔다던데.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집어 장바구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되새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속이 서늘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확인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이 씨가 태진에게 인사를 받을 때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층 주민 최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태진과 마주치자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진은 그것을 모두 알아챘습니다. 정숙도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진이 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진이 수건을 싱크대 옆에 걸며 말했습니다. 자식들하고 사이도 어색해지고 이웃한테 눈총도 받고 다 저로 인한 것이니 미안합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진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태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태진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 태진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소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왜 당신 잘못이에요? 태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믿어요. 태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왜 믿습니까? 증거도 없는데. 정숙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내가 함께 본 시간을 믿고 싶어요. 태진은 그 말을 받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방의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태진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숙이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챕터 5 된장국 한 그릇의 행복. 겨울이 문턱에 들어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태진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깔렸습니다. 정숙이 뚜껑을 열어 국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나와요. 태진이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정숙이 된장국과 계란 프라이, 깍두기를 차례로 내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국을 첫 숟가락 떠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장면이구나.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밥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태진이 계란 프라이를 반으로 나누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거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 같아서 전구 사와야겠어요. 정숙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정숙은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전구가 나가면 며칠을 그냥 버텼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결국 이웃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잘한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두부 한 모만 사다 줘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시장을 걸었습니다. 태진이 과일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감귤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감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태진이 봉지를 들고 값을 치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습니다. 새콤한 게 좋다고.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이렇게 세심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생강차 재료를 파는 가게 앞에서 멈춰 생강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왜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침마다 생강차 마시잖아요. 태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도 태진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시장 어기 떡집 앞을 지나다 정숙의 발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쑥인 절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쑥인 절미요. 좋아하는데 혼자 사면 너무 많아서. 태진이 유리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 팩 삽시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요. 태진이 이미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에 서서 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태진이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로 맞추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태진이 리모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꿔요. 정숙이 드라마 채널로 돌렸습니다. 잠시 보다가 태진이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저러는 겁니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까 못 봤잖아요. 저 여자한테 오해를 받은 거예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 될 텐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드라마가 말로 풀면 재미없죠. 태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진이 웃는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지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진이 목공소를 처음 열었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28배 시작했는데 처음엔 연장도 제대로 못 달았어요. 나무 켜다가 손을 다쳐서 한 달을 붕대 감고 일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다치면서 배우는 거죠, 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겠다. 다치면서 배우는 거. 태진이 정숙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소소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5해 동안 혼자 맞던 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숙은 6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경찰. 평온하던 일상이 다시 흔들린 것은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숙이 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얼굴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했습니다. 이댁 거주자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이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정숙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일 없어요. 경찰관이 집안을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15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누가 신고했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태진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태진 옆에 앉으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수치심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경찰 방문이 그에게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받자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신고했어요. 혹시 엄마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과거가 있잖아요. 엄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근데 그 방식은 잘못된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려 한 거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키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은 달라. 내가 한 건 엄마를 지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죄인으로 만든 거야. 민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젯밤에 어떤 얼굴이었는지 내가 봤어야 해. 전화가 냉기를 남기고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서운함인지 태진을 향한 미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그날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차려내와도 조금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차를 조용히 다시 채워주고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소문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나눴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또 왔다던데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역시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진은 그날 오후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재활용 수거함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다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진이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이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자식들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이웃 눈치도 보게 되고 이게 다 나 때문 아닙니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태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진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 생각 당장 그만해요. 태진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당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건 달라요. 태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늘도.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정숙이 화장실을 가다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진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그 무게를 꺼내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조용히 아팠습니다. 정숙이 태진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창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진의 손이 처음엔 굳어 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내가 함께 본 시간을 믿는 거예요. 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보지 못한 척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겨울밤 거실 안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챕터 7 당신 편이에요. 정숙의 그 한마디는 태진에게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태진은 그날 밤 정숙의 손을 잡은 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도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겨울밤 거실에서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다시 한번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신고에 대한 사후 확인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진의 과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강태진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30년 전에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태진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수십 번 들었어야 할 말이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정숙 앞에서 전달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정숙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확인해줬어. 아무 기록 없다고. 민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봐줘야 할 것 같다. 민수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신고까지 한 건 과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직접 해줘. 전화를 끊고 정숙은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거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흘 뒤 민수에게서 태진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태진이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강태진 씨, 김민수입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 사과드립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저도 다행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분인 것 같아. 동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씨앗을 처음 퍼뜨린 박옥순이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옥순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말을 옮긴 게 잘못이었어요. 미안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쁜 뜻이 있었던 게 아닌 거 알아요. 괜찮아요. 박옥순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매일 아침 경비 아저씨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옆에서 봐야 알아요. 우리 다 그렇지요.
박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라앉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가라앉기는 한다는 것을 정숙은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유명숙 권사도 정숙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명숙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내가 너무 앞서 말을 옮겼어요. 권사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권사님도 걱정이 되셨던 거잖아요. 마음은 알아요. 유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에요.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할 때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이 혼자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없이 단둘이 앉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말해. 지연이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정숙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반대했는데 요즘 엄마 목소리 들으면 달라요. 예전에 전화하면 늘 조용하고 힘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정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도 다 알아. 지연이 눈을 잠깐 빨갛게 적셨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정숙이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돌아간 뒤 태진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딸이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아이야. 태진이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 씨도 마찬가지고요. 정숙이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 2번이나 경찰을 불러온 아들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이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에 김치찌개였습니다. 태진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 익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흘 된 거야. 묵을수록 맛있어요. 태진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손맛이 좋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별거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경찰 이야기도 소문 이야기도 자식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고양이 이야기, 내일 날씨가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정숙에게는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챕터 8 앞으로도 나는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거실 창가에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태진이 시장에서 사온 제라늄이었습니다. 정숙이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요? 태진이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라늄 좋아한다고 했잖습니까? 정숙이 꽃잎을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기억했어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정숙은 그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태진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세심하게 듣는 사람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혜선은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주방에서 태진이 된장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이 정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직접 요리를 하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가끔 해요. 손맛이 나보다 나을 때도 있어. 혜선이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태진이 된장국을 식탁 가운데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민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 맛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을 잘 담그셨어요. 그 손맛을 흉내 내려고 애를 씁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뜨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과 혜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 태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진 씨,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직접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신고까지 한 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태진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저도 든든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주말, 태진이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목원 어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목원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목공 일할 때 나무를 가까이에서 봄이 되면 어딘가 나무 있는데 가고 싶어집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요. 수목원 안에는 아직 덜 핀 매화와 산수유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태진이 나무 앞에서 발을 멈출 때마다 정숙은 그 옆에 같이 멈췄습니다. 태진이 굵은 나무줄기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수령이 100년은 넘었겠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나이테가 조밀한 나무가 오래 산 나무입니다. 천천히 자란 거예요. 정숙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겠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거. 태진이 정숙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오래 혼자 살면서도 단단해진 사람이요. 정숙이 시선을 나무로 돌렸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왜요? 태진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의심받은 사람이라는 게 평생 따라다녔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걸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비스듬하게 기울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할 때 용감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소문도 애들 반대도 이웃 시선도 결국엔 내가 직접 본 사람 앞에서 작아졌어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봄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처음 함께 밥을 먹던 날과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정숙이 국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대단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화려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나누고 창밖에 봄이 오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삶이면 충분했습니다.
태진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당신이 했잖아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당신이 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참,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설거지를 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내가 할게요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작은 말이 삶의 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태진이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두 마디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문도, 오해도, 자식들의 걱정도 이제는 멀리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함께 보낸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 진실은 더 단단해질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8배 시작한 이 결혼을 오늘 이야기 68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말을 먼저 퍼뜨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습니다. 이정숙 씨도 그 소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앞에서 그리고 이웃의 싸늘한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보다 내가 함께 본 시간을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소문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의 진심을 내가 직접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로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인생여행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이 낯선 설렘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짜 용기는 소문이 두렵지 않아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긴 후회라는 것을 정숙 씨가 68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문이 아닌 당신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미루기만 했던 당신이 살고 싶었던 삶이나 바람 하나를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늘 여러분의 응원으로 인생 여행이 더 좋은 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여행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